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아직까지도 고기와 지방이 몸에 좋다는 망령이 이 지구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축산업계와 식품회사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그들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의사들의 논문과 서적들이 방송가와 서정가를 망령처럼 떠들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던 고지방 옹호론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당신은 황제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다이어트는 고기와 지방과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역사는 1972년으로 올라간다.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나타났다. 1972년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2002년에 새로운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수도 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다이어트를 추종했고 그의 식사법을 따랐다. 그러나 하늘에서 지구에 내려온 메시아처럼 예수와 같은 영광을 한 몸에 받던 애킨스는 그해 4월 첫 번째 심장마비를 겪는다. 그는 독자들에게 동맥경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1년 후 다시 뉴욕 맨하튼에서 걷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검시관은 고혈압을 앓고 있던 애킨스가 심장마비를 겪었고 신부전 직전이었다고 발표했다. 심장마비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망 전 애킨스의 몸무게는 120kg에 달했다. 하지만 애킨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겨우 딱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이후 스티븐 번스 박사도 역시 같은 맥락의 책을 썼다.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1년 다이어트와 심장병,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책을 냈다. 스티븐 번스의 식단 역시 버터, 크림, 계란, 고기, 유제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2004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겨우 42세였다. 로버트 수 박사도 있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마취과 의사인 그는 2009년에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 라는 책을 발간했지만 그에게 갑자기 통풍이 찾아왔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그 통풍 말이다.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요산 수치가 불안정해져서 통풍이 발생하기 쉽다. 과도한 고기 섭취가 통풍을 유발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동맥경화로 인해 71세에 사망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책을 출판한 지 4년 만에 동맥경화로 사망했다. 세스 로버츠 박사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다.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였던 세츠 로버츠는 구석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고 고지방 섭취가 타당하다고 믿게 되면서 엄청난 양의 부하지방을 먹기 시작했다. 2007년 샹그릴라 다이어트라는 책을 출판했다. 버터를 먹으면 수학 계산이 빨라진다는 주장을 하며 매일 66g의 버터를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먹기도 했다. 하지만 세츠 로버츠 역시 2014년 61세의 나이로 산책 중 쓰러지면서 사망하게 된다. 사인은 폐쇄 관상동맥 질환, 심장 비대증이었다. 책을 출판한 지 7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이들뿐인가? 옐친, 네루, 처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모두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옐친은 동맥경화로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네루도 뇌졸중을 앓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처칠도 2번의 뇌졸중을 앓다가 3번째에 결국 사망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사람들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고기와 지방을 먹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던 그들 모두 심장마비와 같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말이다. 책의 전반부에 너무 슬픈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세상엔 기쁜 이야기도 넘쳐나는 법이다. 음식을 바꾸어 사망 직전에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나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병원은 매년 수많은 환자가 몰려와 세계적인 심장센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었다. 사실 외과 의사는 수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치명적인 질병과 싸울 수도 있고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과 의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몇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환자에게나 의사에게나 가장 힘든 일이다. 적어도 1985년 전까지는 그랬다.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은 미안하다는 의사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내려지는 사망 선고였다. 환자들의 사기를 꺾는 가장 심한 말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수술을 실행했는데도 말이다. 심장수술, 혈관 확장 시술, 스텐트 시술 등 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의사도 어찌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성기능을 잃게 된다. 거의 대부분 가슴 통증과 협심증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환자는 너무 고통스러워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여서 앉아서 잠을 청해야 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밖에서 조금 걸을 수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통증 없이 병실을 걷기가 힘든 처지가 된다. 그야말로 반송장이 되는 것이다. 환자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와 스테이크 그리고 유제품과 이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이다. 한마디로 지방을 식탁에서 없애라는 말이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서구인들이 먹는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의사가 내린 사망 신고서를 부활 신고서로 바꿀 수 있다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서 현재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심장질환은 수술용 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 나는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2년 동안의 실험 결과를 당신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많이 현명해졌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장병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개인적으로 심장병은 내게 엄청난 위협이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사인 알버트는 42세에 역시 의사인 장인어른은 52세에 처음 심장병에 걸리셨고 그 이후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한 각종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저지방 식사, 즉 식물식이다. 한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 맥두걸 박사와 딘 오니시 박사가 음식 습관을 바꿔 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금 모두 새 생명을 얻었다. 나의 권유로 음식 습관을 바꾼 대부분의 환자들의 심장병은 완치되었다. 심장병뿐만 아니라 모두 날씬해졌으며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치유되었다. 당신도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바로 그 환자들이 약물과 수술 없이도 심장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들은 나의 신념을 재확인시켰고 그로 인해 나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치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질병, 중풍,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당뇨 등을 치료하는 음식을 먹는 셈이 된다.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과도 직결된다. 혈관 질환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만성 질환의 범인이 지방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셈이다. 이 책은 처음 내게 몸을 의탁해온 환자들의 것이다. 남은 다만 기록했을 뿐이다. 그들은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라는 실험에 세계 최초로 동참했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물론 모두 살이 빠져 날씬해졌고 영혼이 맑아오는 것을 체험했다.
우리는 모두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육체와 영혼이 맑아질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 이제 내 환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안녕하세요. 4060 건강테크 블루존TV 닥터 S입니다. 오늘은 지방이 범인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책을 쓴 콜드웰 에셀스틴 의학 박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자 서문을 먼저 읽은 이유는 이 서문에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황제 다이어트 그리고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간혹 이 다이어트가 사람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건강상의 영향을 끼칠까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우리들에게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저탄고지를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는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서문은 그러한 위험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저자 서문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2장, 돈 버는 의사에서 가난한 의사로 방향을 틀다. 3장, 12년이라는 길고 긴 실험을 시작하다. 4장, 지방은 어떻게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가. 5장,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통념은 진실일까? 6장, 12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 7장, 왜 어떤 의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8장, 살 안 찌고 병 안 걸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9장, 이럴 땐 어떻게 하죠? 10장,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를 왜 먹지 말라는 거죠? 11장, 존경하는 나의 동지들을 소개합니다. 12장, 모든 병의 원인은 지방 때문이다. 13장, 당신의 혈관은 9살 어린이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 14장,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15장, 우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7인의 용사들. 이 책은 북리딩으로 요약해서 들려드리기에는 너무도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사서 전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방이 범인, 콜드웰 에셀스틴. 비만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구해줄 책이다. 반드시 읽어보시라. 미국의 경우 매년 심장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2,500억 불, 즉 우리 돈으로 275조 원이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2년 반 동안 사용한 금액이며 미국 전체 연구 및 개발비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금액이 심장병의 예방에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심장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양심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이다. 만일 수백만 명이 절망의 심정으로 행진을 하는데 절벽에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딱 한 번만 구할 시도를 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절벽이 아닌 다른 방향을 알려주어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만 절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 지금 심장 수술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의사들과 의료계는 이 질문에 대답하길 바란다. 관상동맥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하다. 설사 현재 진행 중이더라도 바로 멈추어 세울 수 있다. 핵심은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체질적인 것도 아니다. 바로 음식이다. 지방 가득한 서구식 식습관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현재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 시중에 아무리 유명한 의사들도 결코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잠깐 피를 흐르게 할 뿐 당신은 다시 그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심근경색은 크고 오래된 플라크가 혈관을 막아서 생긴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틀렸다. 사실 오래된 플라크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겨우 1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아주 어린 초기 플라크 때문에 발생한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플라크가 너무 작아서 혈관 확장 시술과 같은 첨단 수술을 할 만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초기 플라크는 막이 얇아서 터지기 쉽다. 플라크가 터지면 지방이 혈액 속으로 새어나온다. 우리 몸은 그것을 재빨리 응고시켜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응고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심장동맥은 그야말로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장 근육 부위는 혈관으로부터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나는 이 같은 병의 발병과 증세를 즉시 멈출 수 있다고 단언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이런 증상을 전혀 겪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한다. 진실을 말해보자.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에 접근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증거를 속 시원히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일어난다. 의학의 역사를 들추어 보면 아주 훌륭한 본보기들이 많이 있다. 1800년대의 중반 존 스노우라는 영국인 의사는 런던 소호구역의 식수 펌프 손잡이를 모두 없애버렸다. 그 당시 창궐하던 콜레라의 원인이 더러운 물을 정화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가 옳았다. 콜레라는 멈추었다. 과학자들은 콜레라를 유발하는 수인성 유기체를 수십 년 후에야 밝혀냈다. 그러나 스노우 박사는 문제의 원인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영국인을 구한 것은 과학자들이 아니라 스노우 박사였던 것이다. 비슷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오늘날에도 인슐린이 어떻게 인체 세포의 혈당을 운반해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의사들은 무려 90년 가까이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인슐린을 주입해왔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모르는데도 말이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나는 음식과 질병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심장병과의 관계는 너무나 명백해서 나 또한 깜짝 놀랐다. 원숭이들에게 지방이 듬뿍 든 음식을 먹이로 주자 혈관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지방을 줄이자 질병이 사라진 것이었다. 1984년 4월에 식물식을 시작하고서 2달 만에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85에서 155로 떨어졌다. 불과 2달 후였다. 정말 믿기 힘든 결과였다. 나는 마침내 어떤 종류의 기름이나 지방, 우유, 버터, 아이스크림, 치즈, 올리브유도 먹지 않게 되었다. 그 후로 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119까지 떨어졌다. 내 실험의 핵심은 실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표준적인 심장병 식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지방의 식물식 식단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985년 10월에 시작된 이 장기 실험의 첫 단계는 1988년까지 계속되었다. 지원자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추천한 24명의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24명 중 중증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있었고 협심증을 비롯한 각종 증세에 시달려 심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대부분 한두 번씩 바이패스 시술과 혈관 확장 시술을 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이 난 그야말로 사망 직전의 환자들이었다. 그러나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모두 담배를 안 피우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 중에서 선정되었다. 2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 총 24명의 팀으로 꾸려졌다. 모두 식물식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식물식 식단의 지방은 칼로리의 9에서 12%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사 시간에 어떠한 유제품, 초기에는 저지방 우유와 무지방 요구르트는 허용했지만 점차 모든 유제품을 없애는데 유제품에 함유된 카세인은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동물성 단백질은 죽상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주문했다.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어떠한 기름도 안 되며 생선을 비롯한 어떠한 동물성 고기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그날 먹은 음식을 매일 일기처럼 기록할 것을 주문했고 알코올과 카페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운동이나 요가 등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무슨 운동도 하지 않고 무슨 번거로운 명상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는 어떤 운동이나 명상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음식 습관이 다를 뿐이었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은 흰색의 기름진 물질로 식물에는 없고 오직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이것은 인간의 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며 성호르몬의 기본적인 원료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의 몸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그것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같은 각종 동물성 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인간의 몸에 억지로 구겨 넣는 일과 같다. 식물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지방 외에 따로 지방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게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하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혈관 질환에 걸리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뚱뚱한 채식주의자란 기름, 버터,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 도넛, 감자튀김 등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인간 신체의 각 기관은 세포로 구성되는데 각 세포들은 바깥쪽에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다. 이 세포막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데 두께가 10만 분의 1mm에 불과하다. 이 세포막은 세포가 건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지만 약간의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유를 포함한 각종 동물성 식품과 모든 기름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세포막에 공격을 가한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 무척 해로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이 활성산소는 순환대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화학물질이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쌓이면서 축적된다. 결국 누적된 세포의 상처가 충분히 커지면 당신의 의사가 결론을 내리는 바로 그 질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다. 채소와 과일과 각종 통곡물은 그 위험한 활성산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도 있다.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은 해독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진짜로 더 좋은 소식도 말해볼까? 채소와 통곡물은 동물성 식품이나 기름과 달리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내는 산화 방지제의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전형적인 서구식 식생활을 계속할 때 가장 상처받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둥그런 혈관의 안쪽에 있는 내벽인 혈관 내피이다. 이 혈관 내피는 건강한 피가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흐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혈관 내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탄력 있는 혈관을 유지시키는 역할이 주된 임무이다. 혈관 내부에 남겨진 산화질소는 프라이펜의 테플론 성분이 음식을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처럼 혈관의 내부에 코팅을 만들어 피의 흐름을 매끈하게 한다. 또한 산화질소는 지방이 많이 발생하는 혈관과 혈액세포들이 끈적이게 되는 현상을 제거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플라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폐물 청소물질이자 기름때 제거물질이라는 말이다. 혈관 내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최근 독일에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판명을 받은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그들에게 혈관을 촬영하는 혈관 조형 검사를 실시하고 혈관에서 혈액을 일정량 뽑아내서 혈관 내피 정구세포의 양을 수량화해 보았다. 12개월이 지나서 연구자들은 혈관 내피 정구세포의 숫자가 가장 적은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고 가장 많은 환자들이 가장 건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의대의 로버트 보겔 박사는 놀랄만한 실험을 했다. 독성 있는 식사 한 끼가 혈관 내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보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상완동맥의 지름을 초음파로 측정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한쪽 어깨를 천으로 묶은 다음 5분 동안 피가 못 흐르게 해서 혈압을 팽창하게 했다. 5분 후에 묶은 어깨를 풀고 피가 동맥을 다시 흐르게 해서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지 초음파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에게는 아침 식사로 패스트푸드를 제공했는데 총 900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50g이었다. B그룹에게는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아침 식사 900칼로리를 제공했다. 지방이 없는 아침을 먹은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동맥혈관이 아침 식사 전과 다름없이 탄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지방을 섭취한 학생들의 혈관은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렸다. 왜 그랬을까? 혈관 내피에 지방을 공급하면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보겔 박사가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지방이 든 음식을 먹은 후 2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관 내벽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무려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혈관의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일 3끼를 그것도 365일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맛있고 매력적이면서도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은 독성 음식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는 서구식 식생활을 절대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상업 자본주의의 세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 의해 과학자들이 힘들게 연구해서 밝혀낸 위험지대를 침범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낙농업자와 축산업자와 유광업자 등 각종 관련 산업들의 강력한 로비 활동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표준점을 낮추려는 양심 있는 과학자들에게 계속해서 강펀치를 날리고 있다.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께 권하는 내 프로그램의 식단을 공개한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이다. 첫째, 이런 음식은 악마를 보듯 하라.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포함한 각종 육류, 생선, 달걀은 반드시 피하라. 오메가3 지방산 및 아르기닌은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성분은 혈관 내피를 강화시키고 신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둘째, 유제품. 버터, 치즈 크림,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무지방 우유를 포함한 모든 우유 제품. 셋째, 기름. 올리브 오일 및 카놀라 오일을 포함한 모든 식물성 기름 및 동물성 기름.
넷째, 정제된 곡물. 통곡물을 제외한 모든 도정된 곡물들은 도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양분과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파괴된다. 무엇이 첨가된 가루식품은 물론 백미도 반드시 피하라. 여기에는 파스타, 빵, 국수, 라면, 베이글 등도 포함된다. 다섯째, 견과류. 견과류도 심장질환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라. 호두 같은 경우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견과류를 극도로 조심한다. 견과류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간의 연구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지만 장기간의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의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되돌린 결과를 본 적이 없다. 게다가 과식하기 쉬워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당신은 견과류를 한 주먹만큼만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음식을 알아보자. 우리가 섭취해야 할 모든 식품을 나열할 순 없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아름답고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 음식들은 식이섬유를 비롯한 각종 영양분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생선에 있는 것보다 더 깨끗한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심장질환의 필수적인 성분들이 넘쳐난다. 첫째, 채소. 채소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여기에 모든 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을 먹든지 채소는 당신의 몸에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팔팔하게 흐르게 할 것이다. 고구마, 얌, 감자,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당근, 양파, 샐러리, 무, 양배추, 상추, 고추, 청경채, 근대, 순무, 파닙스, 각종 호박, 토마토, 오이. 독자 여러분이 채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보카도는 채소라고 보기에는 지방이 많다. 심장질환이 없는 분이라면 조금 먹어도 좋다. 둘째, 콩류, 렌틸 콩, 완두콩, 팥 등 모든 종류의 콩이 여기에 포함된다. 콩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셋째, 통곡밀, 통밀, 기장, 수수, 보리, 귀리, 메밀, 옥수수, 야생쌀, 현미, 또한 알려지지 않는 통곡물인 쿠스쿠스, 키무트, 퀴노아, 아마란스, 스펠트. 여기에도 우리에게 친숙한 곡물 말고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시리얼의 형태로 먹어도 좋지만 기름이나 설탕과 같은 첨가물이 없어야 한다. 빵 종류도 반드시 통곡물로 만든 빵이어야 하며 기름이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통곡물로 만든 파스타 정도는 괜찮다. 넷째, 과일.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과일이 허락된다. 그러나 순수한 과일 주스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과일은 당분이 아주 많아서 혈당을 짧은 시간에 빨리 상승시키기 때문인데 몸속에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공급하라고 명령한다. 이때 인슐린은 간에게 콜레스테롤을 더 생산하라고 명령한다. 또한 몸속 중성지방 수치도 올라갈 수 있다. 특히 말린 과일이나 설탕을 더 첨가한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다섯째, 음료, 생수, 광천수, 지방과 설탕이 없는 두유, 커피, 녹차 및 우롱차, 술은 본인이 절제하는 수준에서 허락된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대부분의 음식은 대부분 밭이나 과수원에서 따거나 캐온 신선한 것들이므로 상표가 붙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때론 마트에서 포장된 음식을 구입할 때도 있는데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FDA는 상품 하나의 지방 함량이 0.5g 미만이 되면 식품업계가 지방 제로 또는 무지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넛 한 상자를 생각해 볼까? 일반적인 크기의 도넛에 지방이 1g씩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자. 새로운 규정 상황에 우리가 충실히 따른다면 크기를 반 이하로 줄여서 12개들이 상자에 넣고 건강에 좋은 무지방 도넛을 판매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작은 도넛은 지방 함량이 0.5g이 안 될 테니까 지방 제로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될 리가 없다는 말이다.